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건 요즘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조건을 따지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제 결혼을 보곤 인생이 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결혼을 잘한 편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니 제가 그런 걸 따졌던 것에 대한 벌을 받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건 같은 걸 먼저 보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곧 정계로 나간다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 집안 며느리란 사실만으로도 마치 큰 신분을 얻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역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결혼이 나올 정도로 유명했죠. 솔직히 남편을 처음 소개받았을 땐 남편 집안이 이 정도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차, 먹는 것이 조금 고급스럽다는 느낌뿐이었지. 그 이상으로 돈을 막 쓰거나 하진 않았어요. 남편 성격이 워낙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서 반듯하게 잘 큰 집안의 아들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을 믿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저와의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렇게 부르지 마요. 성급하게 굴지 말라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여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요? 그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희 둘 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쪽하고 둘만 좋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 집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결혼 생각 있으면 제대로 각오하고 와야 될 거예요. 남편 내조하고 이 집안 며느리로서 채비해야 돼요. 전의 삶은 싹 지우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결혼해서 잘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워서 잘 배우는 거 아니고 예전에 그쪽은 이제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쪽이 결정해요. 이 자리에서 난 오늘 확답받으러 온 거니까. 그때 시어머니 말에 살기가 가득하더라고요. 네, 결혼하겠습니다. 잘 살아볼게요.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윤석 씨랑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 정도는 우리 집에서 살면서 배워요. 배운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익혀요. 지금까지 그쪽이 입고 먹고 배우고 들은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묻지 말고 내가 답이에요. 그렇게 알아요? 그땐 그냥 부잣집이니까 제 앞에서 조금 으스대는 거로 생각했었어요. 왜 결혼 전에 보면 양가 부모님들끼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 집은 이렇고 나는 이렇다 하는 자랑 섞인 말들과 으스대는 말들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제야 시어머니의 그 말 뜻을 다 알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혼인신고는 2년 후에 천천히 하는 걸로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찌 될지 모르잖아, 관계가. 그러니까 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게 여자한테도 좋지. 괜히 혼인신고했다가 좋은 글씨 남기는 것보다. 그쵸? 네, 저도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려고 했습니다. 응, 뭐 서로서로 그럼 잘 됐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여대에 나와 커리어를 쌓으며 나름 워라밸도 실현하며 살고 있어서 제 삶이 부끄럽다거나 모자라던 생각은 한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를 만나면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누가 과일을 이렇게 흉하게 깎니? 버려라, 당장. 아, 어머니, 제가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산 너랑 최고급으로 골라서 예쁘게 담아 먹는 우리랑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 난 이런 건 누가 빌어도 못 먹는다. 아니, 안 먹어. 쳐다보는 것도 흉측스럽네. 내일부터 수업 예약해둘 테니까 가서 제대로 배워.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가서 잘 배울게요. 아니, 대체 내가 널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니? 아, 머리야. 과일 하나 잘못 깎아서 버리는 건 부지기수였고, 제가 걷는 걸음까지도 시어머니가 고치려 들더라고요. 예. 넌 어디 빚쟁이 잡으러 쫓아가니? 아, 발걸음 좀 봐. 네? 저요? 제 발걸음이 어디가 어때서요? 네가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는구나. 아니, 왜 그렇게 천박하게 엉덩이를 흔들어? 걸음걸이 고쳐. 가만히 보면 넌 걷는 것부터 싸구려 왔구나. 어떻게 이런 걸 집에 들여선 걷는 것까지 가르쳐야 돼? 아휴, 내 팔자야. 걷고 먹는 거, 수저를 들고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감시 속에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주변에선 제 속도 모르고 부럽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품위 유지랍시고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시어머니가 비싼 옷과 신발을 보내면서 챙기니 부모님도 제 덕에 호강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영아, 사돈이 또 귀한 걸 보내셨다. 네 덕에 호강한다, 호강해. 나라나 시집 잘 갔다고 이렇게 달라지나? 엄마 주변에서도 다들 딸 시집 잘 보냈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요즘엔 아주 어깨에 기가 살아. 내가 못해주는 걸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니 그거라도 감사하다 생각하며 속으로 나만 견디면 모든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년만 눈 질끈 감고 견디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2년 후엔 시댁에서 나와 저도 매일 보던 시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계 진출하는 남편의 모든 걸 다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라며 투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 네가 문제야, 네가. 네? 저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아들 차근차근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더 큰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제부터 더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 네 행동 하나하나에 다 네 남편 앞길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렇지.
너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길고양이가 집고양이처럼 온순하겠냐고. 앞길 돕지는 못할 망정 막을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돼서 그런다. 너 잘 할 수 있니? 우리 아들 의원 되는 건 내가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너는 뭘 할 수 있니? 저도 내조 잘하고 당연히 도와야죠. 어머님 걱정 안 되게 저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쓸게요. 걱정 마세요. 저도 눈치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판 돌아가는 건 알아요, 어머님. 웃음이 나니? 네 말 한마디가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게 이 판이니까 먼지 한 톨도 흘리지 말고 벙어리처럼 살아. 네, 어머니, 말하는 것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이런 말 끝에 저희 친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죠. 이런 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친정이라는 게 힘도 하나 없는 집안이라 말도 안 나와. 어떻게 이런 큰일을 앞두고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암튼 사돈들한테도 도움 줄 거 없으시면 입단속 잘하시라고 해라. 그리고 너 이제 외출도 삼가고 나갈 일 있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가. 네? 외출을 못 한다고요? 아이, 그래도 마트 정도는. 사람 시켜. 왜 네가 움직이려고 해? 볼썽사납게. 너는 고작 마트 가려고 남편 인생을 망칠 셈이니? 어머님, 마트 하나 다닌다고 남편 인생을 어떻게 망치겠어요. 제가 조용히 잘 다닐게요. 피해주는 일 절대 없게 할게요. 그렇다고 밖에 못 나가는 건 그렇잖아요. 예, 너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네가 마트에 장 보러 다닌다고 동네 들락날락하면 여기저기에서 네가 최씨 며느리인 거 다 알 텐데 그럼 이것저것 물어보면 네가 말을 안 하겠니? 술술 우리 집 흉까지 다 볼 텐데 그럼 너도 모르는 새에 네 남편 신수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토 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시엠이 보통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지?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친정을 가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결혼 전에. 옛날에 넌 죽었다고. 내가 각오하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네 입으로 그랬잖아. 친정은 뭐 가면 뭐라도 떨어지니? 이제부터 친정도 없다 생각해. 그냥 속 편하게 고아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네 정신건강에 좋을 거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욱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고아라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버젓이 살아계시는 부모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부양해야 할 분들인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너도 꼴의 자식이라고 부모 얘기하니 발끈하니? 솔직히 네 부모님 없어도 그만이다. 교양이라곤 하나 없고 어디 시장 통해서 온 사람 같고 그런 사람들이 부모로 있어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니? 제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부끄럽게 산 적 없으세요. 왜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세요?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게. 그렇게 사는 거 자체가. 그리고 너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를 따박따박 치고 있어? 내가 분명히 네 그 입 조심하라고 했지? 저희 부모님 욕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럼. 상처받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나가. 그리고 네 부모가 그리고 네 집안이 나한테 받은 거 다 원상복귀해 놓고 나가고 저번 주에 네 아버지 200만 원짜리 공진당 받으셨다. 좋은 건 알아서 덥석덥석 받으시는데 전부 다 토해내고 나가 그럼. 설마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께 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목 잡으려고요? 그래. 그러니까 왜 가난하게 살아서 남들한테 발목이 쉽게 잡히니? 그래서 네가 그때를 못 벗는 거야. 그간 호의라고 생각하며 받았던 것까지 다 겁박하니 억울해서 눈물이 터지는데 반박할 힘이 없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구나. 처참했죠. 시어머니는 제게 방으로 들어가라며 반성할 시간을 주겠다고 반성을 다 하고 나와서 잘못을 고하라고 하는데 정말 깡패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나보다 좀 나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했던 분수에 맞지 않은 내 욕심들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지금 벌을 받고 있는구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그리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다가 지쳐 잠에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시어머니의 비서가 저를 데리러 와선 시어머니가 마당에 저녁상을 차려놓았다며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초가을 때라 날씨가 선선하니 좋긴 했거든요. 비서를 따라 뒷마당에 가니 정말 시어머니가 저녁상을 한아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아까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며 반성하라며 몰아붙이기까지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사과에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하며 일단은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일부러 저녁상을 차려놓으셨다고 하길래 시어머니가 앉으라고 가리킨 의자에 가서 앉았죠. 그런데 그 의자에 앉자마자 몸이 갑자기 밑으로 쑥 하고 빠지더니 눈 깜짝할 새에 무슨 구덩이 같은 곳에 빠져버렸어요.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몸이 아픈 것보다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떨어진 저를 아래로 내려보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작정 잘못했다고 꺼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너 나를 아주 우습게 봤어. 감히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만들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방에서 반성하고 나한테 고하라고 했지? 근데도 너는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나한테 사과 한마디를 안 했어. 너 오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제대로 알아봐. 맘 같아선 시어머니에게 정말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빨리 꺼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성질을 부렸다간 여기서 더 못 나갈 것 같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는 끝까지 오늘 하룻밤은 여기서 지내면서
정신교육을 받고 나오라며 네가 아무리 소리쳐봤자 저를 구해줄 사람은 없다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오늘은 호텔에서 자고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점점 멀어져가는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빨리 꺼내달라고 난리를 부렸지만 돌아오는 건 조용히 하지 않으면 뚜껑을 덮어버린다는 시어머니의 비서의 말뿐이었어요. 그 말에 조용히 할 테니 뚜껑만은 제발 덮지 말라고 하였고 저는 그 둘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주머니에 핸드폰부터 찾았지만 방에 두고 왔는지 테이블에 올려놨는지 핸드폰이 없었고 온통 시꺼먼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정말 처음으로 겪어본 말로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무서운 공포감이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지 흐느끼는 소리가 났는데 행여나 이 소리가 새어나가면 시어머니가 비서를 시켜 이 구덩이 같은 곳에 뚜껑을 덮어버릴까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렀을 때 어딘가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혹시 거기 누구 계세요? 계시면 말 좀 해보세요. 가뜩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웬 소름 끼치는 여자의 목소리까지 들리니 소름이 너무 끼치고 너무 섬뜩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몸이 얼음장이 되었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누구 계세요? 혹시 누가 계신다면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침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그쪽이 우물에 떨어진 거예요. 높이가 꽤 되는 곳이니까 함부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대로 동이 트자 우물 쪽으로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시댁집을 관리하는 관리인 아저씨였어요. 그분은 마치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아주 자연스레 제게 로프를 하나 던져주며 몸에 그걸 차라고 했고 무슨 도르래 같은 걸로 잡아 끌어 저를 그 우물에서 꺼내주었는데 관리인 아저씨 뒤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제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무릎 꿇고 빌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일단 빌고 보자. 그리고 때를 봐서 이 집을 탈출하자 싶어 하라는 대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다시는 당신 말에 토를 달지도 대꾸를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말했지. 2년 동안 잠자코 있으라고. 2년 뒤면 네가 평생 가져보지 못할 것들을 가질 텐데 까불지 말고 내가 짖으라면 짖고 먹으라면 먹어. 그게 주인과 개와의 관계인 거야. 알아들었니? 시어머니는 제게 알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씻고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어나려고 하니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조차 없었고 관리인 아저씨의 부축으로 겨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제가 당했던 일을 듣곤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며 무조건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딱 2년만 참자고 2년만 참으면 된다는 도돌이표 같은 말을 하는데 남편이 말하길 한편으론 본인 엄마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정치를 시작하는 햇병아리 단계인데
되도록이면 주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행동하고 저까지 관리를 하는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면 정치고 뭐고 발도 못 들이고 정치 인생은 끝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넌지시 저희 친정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처갓집이 입김이라도 셌으면 이렇게 당하지도 않고 살았을 거라고 툭 던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열이 받아. 아무리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붙잡혀 살고 주관도 생각도 없는 남자라지만 당신까지 그딴 소리 하면 열받지.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좋은 집안 여자 골라서 그냥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날 이 지경까지 만들게 하냐고. 아이, 알았어. 목소리 좀 낮춰라. 또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각방 써야 돼. 엄마가 아직 애가 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젠 하다 애 낳는 것까지도 심호 허락이 떨어져야 하니 그야말로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었고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다음날부터 시댁에서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만 뜬 송장으로 지냈어요. 대체 이 집을 언제 어떻게 도망쳐 나가야 할까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지냈는데 막상 도망을 치기도 무서웠던 게 우물에 갇혔던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겁이 먼저 났고 모든 게 전부 다 시어머니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행여나 내가 허튼 짓을 하다가 시모에게 걸리면 우물에 갇히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맘대로 도망을 칠 수가 없었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왜 그걸 못했냐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제 일거수일투족과 제 핸드폰까지 통제하는 상황에선 그 모든 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점점 바보가 되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런 저에게도 겨우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었어요. 안방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베란다였는데 나중엔 제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 작은 베란다에서 반나절을 보내는 지경까지 다다랐죠. 그곳에 있는 게 유일한 제 자유였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데가 있어서 밖에 나가볼까 기웃거리기도 했는데 늘 거실 한가운데서 비서 아저씨가 저를 지키고 앉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베란다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데 옆 건물에 사는 여자가 베란다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눈이 다 마주칠 정도였어요. 전 이미 세뇌를 심하게 당해서인지 모르는 사람이 절 보는 게 순간 두려워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저 때문에 자리 피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아니에요.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저기,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저 혹시 몇 주 전에 그 우물에 갇혔던 분 맞으시죠? 네? 아, 네, 저 맞는데. 그럼 혹시 그 새벽에 저한테, 네, 맞아요. 그쪽한테 가만히 계시라고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때 많이 놀라셨죠? 저는 분기마다 갇혔었는데 갇힐 때마다 무서웠거든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랑 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람이 또 있다니 너무 놀라워 말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괜히 반가운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 여자는 이런 의문스러운 말만 남긴 채 다시 들어가 봐야 된다며 들어갔고,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만나자고 하였어요. 저도 최대한 이 집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알겠다며 암묵적으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계속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만났을 때 이 집안의 엄청난 비밀과 그 여자의 정체까지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죠. 그 여자는 저와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상황을 겪은 여자였는데 4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둘 사이에서 애까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가족증명서에 이혼했던 흔적은 없던데. 당연하죠. 서류상으로 깨끗하니까. 그쪽도 김혜윤 씨가 2년 걸지 않았어요? 그 전까진 혼인신고도 애도 낳으면 안 된다고요. 저도 같았어요. 근데 그 2년을 제가 깨버린 거죠. 애도 낳고 대들기도 엄청 대들었으니까 그 우물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그 우물도 저 때문에 팠던 건데요, 물. 그리고 나서 영영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이 주변 건물 다 시어머니 거라고 듣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다 사들였나 봐요. 근데 왜 도망을 못 치셨어요? 3, 4년 전이면 벌써 도망치셨을 것 같은데. 애기 때문에 못 갔어요. 여기서 입 닫고 조용히 살면 애는 보여준다길래. 제가 부모 없는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해도 그 여자는 무서울 게 없는 여자죠. 어쩌다가 이 집으로 시집 온 거예요. 지영 씨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러게요. 제 숨통까지 틀어막아서 지 아들 정계 진출시키고 무늬만 와이프 시키고 싶었나 봐요. 지영 씨,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망가요. 난 이미 당하고 애까지 있는 마당이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이 인간들 진짜 얼굴을 알려요. 네? 그렇게 저는 그 여자와 함께 머리를 굴려 방법들을 찾았어요. 갇힌 여자들이 이를 갈고 준비하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시모와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핸드폰에 녹음을 하였고, 녹음을 한 뒤 일부러 핸드폰을 박살냈어요. 이렇게 해야 고장난 이 핸드폰을 검사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이 안에 녹음된 파일들은 복구가 가능할 테니 그거 하나 믿고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그리고 저는 틈틈이 변호사와 기자에게 연락해 이 집에 먹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과 컨택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저희 친정 식구들에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행여나 시댁 쪽에서 저희 친정 식구들도 감시를 할 수 있으니 완전히 저 혼자서 아무도 없이 계획을 실행해야 했어요. 이런 탈출 계획이 제가 사는 일이기도 했지만 남편 놈의 전처까지 같이 사는 일이라 생각하며 절 도와준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사히 나가 그 여자도 아이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실행하는 날 저는 그 여자에게 로프를 하나 받았어요. 비서 퇴근하는 새벽에 나가면 될 거예요. 2층에서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으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지영 씨가 연락했다는 그 기자, 그 사람부터 만나보세요. 저는 그 여자에게 생명줄 같은 로프를 전달해 받았고
비서가 퇴근한 새벽 1시에 목숨을 걸고 몸에 로프를 걸었어요. 그날이 남편 놈도 집에 없던 날이라 제겐 정말 절호의 기회였죠. 시어머니가 잠든 것까지 다 확인을 한 뒤 방에 있을 그 여자에게 나지막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한테 진 거나 마찬가지니 내가 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서 당신을 도와주겠노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모든 게 수월하게 시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맨발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했던 그 기자를 만난 뒤 이 이야기가 알려지길 간곡히 부탁했죠. 기자님,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저랑 똑같은 상황에서 저보다 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또 있다고요? 누가요? 옆 건물에 사는 전처인데 이 집안이 계속 이런 짓을 반복했나 봐요. 제대로 똑바로 알려주세요. 이런 인간이 정치까지 한다고 나서는데 막아야죠. 전 그 집에서 남편 앞길 막는다는 이유로 정말 지옥같이 살았어요. 힘없는 사람이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는 모으셨어요? 변호사 한 분 만나보세요. 그래도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 분야 최고니까.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써볼게요. 유명한 집안이라 시끌시끌할 거예요. 그 집 보통 집 아닐 텐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은 안 되게 해야죠. 빨리 알아보세요. 시간 싸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자에게 제 핸드폰을 넘기고 다음날 곧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이 일을 알리고 정리해야 대단한 그 집안에 당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뒤 기자님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시어머니가 인맥도 넓은 까닭에 지역신문 국장까지 연이 닿았고 그 때문에 기사를 보도할 수 없다고 윗선에서 커트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죄송하다며 본인이 다른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그 집안에 대해 폭로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기자님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고소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을 대동해 감금되어 있는 그 여자를 구출하러 갔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고소장을 받은 시어머니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를 가만히 안 둘 거라며 어디 한번 목숨 부지하면서 끝까지 가보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모에게 난 겁날 거 하나도 없다고 이미 당신 집에서 로프 타고 탈출했을 때부터 나는 목숨 바친 거나 다름없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큰 소리를 쳤네요. 법적 싸움으로 시모와 남편놈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며 정신이 없을 때 이 기사를 꼭 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기자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사를 내주셨어요. 바로 동네 인터넷 카페였는데 그 글을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몇만 조회수를 찍었고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금세 떠들썩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저에게 수시로 연락이 왔고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면서 남편놈의 사업, 정계 진출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자 제게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얼굴 한번 볼 수 있니? 제발 만나서 얘기하자. 미쳤어요? 내가 당신 얼굴 보러 그 지옥에 가게? 우리 잘 풀어보자. 네가 원하는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어. 잘못했다. 나는 조심한다고 한 게
너한테 힘들었던 생각을 미처 못했어. 만나서 사과할게.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마.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할게. 한 번만 만나다오. 내 아들 좀 살려줘. 참 꼴이 웃기시네. 그쪽은 사정 같은 거 안 한다면서요. 미안하다. 제발 내 아들 살려줘. 네가 아니라고 한 번만 다시 인터뷰해주면 돼. 그럼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거 다 줄게.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랑 당신 아들놈 제대로 벌 받는 거고,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있는 곳에 와서 무릎까지 꿇겠다며 태도를 바꾸니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간 그렇게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 괴롭히더니 이제와 제발 하면서 비는 그 꼴이 얼마나 가식 같은지. 결국 시모였던 그 여자와 한때는 남편이었던 그 남자는 자유에 대한 죄와 신체에 대한 죄로 엄벌을 받게 되었고, 정계는 물론 이름 걸고 하던 사업까지 위기를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정말로 생명줄을 던져준 그 여자와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 뒤 그 여자와 5살 된 아이와 함께 탁 트인 바다를 보러 갔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둘이 목 놓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엉엉거리고 울었는데, 그간 고통을 누가 알겠나요? 누가 보면 남편이었던 그놈의 전처하고 친해진 제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여자가 제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아직도 그 집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니 우리 서로 보통의 인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린 서로의 삶을 구원해줬다. 맨날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누구보다 응원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집 잘 가놓고 복을 차고 나왔다는 소리도 하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오로지 저를 위해 살 수 있으니까요. 집 앞 마트 가는 것도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전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까지 정리를 한 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며 제가 쌓아둔 커리어로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취직이 되면 이전의 저로 돌아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건보다 제대로 된 사람을 골라서 더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